오늘은 구강체죠. 구강체. 내일 되면 식강이고, 그죠? 어느덧 벌써 가을이 저물어 가고 우리 시공부도 식강이 마지막이니까, 그죠? 그래도 선생님들 뭐 많이 써오시고 하니까 좋네. 작품도 자꾸 좋아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를 쓸 때 우리 언어를 주로 언어 예술이죠. 언어 예술의 정점에 있다는 게 시라는 장르인데, 언어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한 단어 단어에 대한 의미를 내가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복사한 작품들이 좀 어려우실 텐데, 어려워도 안 읽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쓰시라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쓰는 시인들도 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안희연 시인은 지금 현재 시점에 2002년 현재 시를 잘 쓰고 못 쓰고 이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어색한데, 아주 잘 쓰는 시인 중에, 잘 쓰는 젊은 시인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같은 성을 가지고 계시죠. 여자, 저는 뭐 남성이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 부분을 이 작품을 참고하시면, 이렇게 어렵게 좀 선생님들이 읽기에는 좀 어렵죠. 네. 어려운데 이제 선생님들 나름대로의 어떤 서사를 만들어낼 때 참고가 돼. 이대로 꼭 나도 이처럼 써야 되겠다, 그 생각하기 이전에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구나, 그 정도만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추리극은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보시니까 어떤 내용을 담은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추리극 전체 내용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의 첫 행이 좀 재밌죠. 첫 년, 그죠? 천사, 영혼, 진심, 비밀 더는 믿지 않는 단어들을 쌓아놓고, 이게 1년이죠. 1년 2행인데, 요런 걸 읽으면 선생님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안희연이란 시인은 천사, 영혼, 진심, 비밀, 그 다음 말줄임표가 들어있죠. 이것 말고도 또 있다는 의미죠. 말줄임표는. 더는 믿지 않는다고 했죠. 요 단어들을. 그죠? 더는 믿지 않는 단어들을 쌓아놓고. 그러니까 안희연 시인이 더는 믿지 않는 단어들 중에 천사, 영혼, 진심, 비밀 이렇게 딱 써놨죠. 왜 더는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이제 이럴 때는 이 생각을 해야 되죠. 비밀이란 단어에 대해서, 진심이란 단어에 대해서, 영혼이란 단어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 나름대로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그죠? 없으면 지금 생각하셔도 돼요. 비밀이란 단어를 왜 안희연이란 시인은 더 이상 더는 믿지 않는다고 말을 할까? 왜? 이거 저는 이거 다 지킬 수 없다는, 사람은 이거 뭐 딱 지킬 수 없다는 그런 그거네요. 지킬 수 없다. 예. 또 다른 선생님들. 비밀이란 단어의 의미는 어떻습니까? 비밀이란 단어, 우선에 천사, 영혼, 진심, 비밀 가운데 비밀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비밀이란 단어를 왜 안희연 시인은 지킬 수 없다고 말을 할까요? 비밀이란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비밀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뜻을 가지고. 숨긴다. 남한테 보이지 않는. 숨긴다. 비밀 지켜라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 그죠? 이건 비밀인데 뭐 이렇게도 말을 하고.
그때 이 비밀이란 단어 선생님이 제가 생각할 때 안희연 시인이 이 지금 열거해 놓은 단어 가운데 우선에 하나 비밀만 놓고 보면 비밀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저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없는 단어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비밀이라고는 세상에 없다 이거지. 왜 그지? 없습니까?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왜 없는데? 아무것도 비밀은 없어요. 그냥 없다 하면 안 돼요. 어떤 이유가 어떤 의미에서 없다 생각합니까? 언젠가 들키니까. 언젠가는 알게 된 게네. 저 온열에 참외 따먹고 동일서 딸에 그 덜통 난다는 거 한 가지로서. 옛날에 어른들 말씀이 온열에 참외 따먹고 동일서 딸에 그때 발각되는 게 그때. 그래, 5년에 지나가면 참외를 끝이야. 따먹고 동지서 딸에 발각된다고. 예, 그래서 비밀이 없다. 이거. 예. 예, 비밀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비밀은 제가 지금 뭔가 비밀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들은 제가 가진 비밀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지. 못 보죠. 예, 알 수도 없고. 예, 알 수도 없고. 근데 제가 이건 내가 가지고 있던 비밀인데 선생님들께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하고 그 비밀을 이제 끄집어내잖아요. 예, 네. 끄집어내는 순간 그 비밀은 비밀이 아니게 돼요. 예. 그렇지. 그러니까 내 안에 딱 있을 때 선생님들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비밀이 없는 것이고 네, 네. 끄집어내서 내가 선생님 저는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하면서 그 비밀을 발설했을 때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그때 싹 없어지죠. 네. 그러니까 내가 안에 가지고 있을 때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나는 근데 있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없는 기죠. 비밀이라는 게. 제가 말을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이걸 말을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말을 하는 순간 비밀이 없어지죠. 그래서 저는 믿지 않는 단어라고 지금 안희연 씨는 이야기를 하죠. 진심은 그런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의미로 이렇게 놓고 보면 진심은 어떤 것 같아요? 진심 우리가 흔히 말하죠. 진심, 진실 이런 거. 참아요. 그것도 내가 비밀하고 비슷하지요. 네, 비슷하지. 세상에 진심도 진실, 진심 세상에서 이것도 진실로가 사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저 있습니까? 진실 상대한테 신뢰를 이게 이런 진심, 사실은. 우리가 말한 진심, 진실 이런 말도 예를 들면 완벽한 거짓말. 그렇지.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완벽한 거짓말 같으면 어떻게 거짓말이라고 말을 못하죠. 그게 곧 진실이고 진심이죠. 영혼의 경우는 어때요? 저 사람은 영혼이 참 맞다, 깨끗하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영혼이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게죠. 마음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근데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저희들은 보통 저 사람은 영혼이 참 맞다, 영혼이 어떻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쓰는 단어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시를 쓰실 때는 이 단어들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이 좀 깊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비밀은 과연 뭘까? 진심은 과연 뭘까? 영혼은 뭐며? 천사는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날개가 없는 천사들이 진짜 천사다.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 막 불우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죠? 끔지에서 막 좋은 일 하는 사람들, 그게 천사 같은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실질적으로 날개가 있어서 우리하고 저희들은 뭐 이 발에 땅을 붙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날개가 있어서 저희들과 같이 살지 않고 공중에 떠 있는 상태의 어떤 천사 같으면 천사 같은 사람보다 못한 게죠. 그죠? 그냥 허황된 어떤 생각들, 꿈 이쪽의 이야기들만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게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면 천사보다는 천사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나는 더 믿을 수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제 안희연 시인은 지금 천사, 영혼, 진심 이걸 더 이상 믿지 않는 단어들이라고 규정을 했죠.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선생님들은 어떤 단어들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거 말고 어떤 단어들이 있겠습니까? 어떤 다 약속도 잘안 지키는 게 약속도 좀. 약속도 네. 더 이상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요것만 봐도 선생님이 이제 안현 시인이 이렇게 말한 걸 생각해서 나는 어떤 단어들을 나는 더 이상 더는 믿지 않는 옛날에는 믿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약속 이야기한 것은 옛날에 막 할 때는 약속을 믿었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약속이 잘 안 지키지더라. 그 다음에 지키는 사람보다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게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선생님들이 각자가 이런 단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시 공부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쓰는 말로 언어만 가지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당연히 시로서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하시면서도 단어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좋은 시인들, 이른바 이제 뛰어난 시인들은 다음이나 네이버 안 그러면 국어 사전에 있는 단어 이상의 의미를 자기 나름대로 그 단어 안에 부여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르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다르게 독자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 나의 마음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부예요. 지금 추리극 같은 작품은 뭘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 시가 거기 보면 3년에 나와 있죠. 나는 99마리 양과 1마리 늑대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이유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럼 여기서 99마리 양하고 1마리 늑대는 뭘 의미하는 것, 뭘 비유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동화에도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양하고 늑대. 추측하면 뭘 비유하는 것 같아요? 양은 착한 의미로 나오는데 늑대로 이제 한 마리씩 비난께는 양도 이제 오래되면 그거 하는 오래되면 늑대로 네, 어제 좋은 산은 나쁜 물들기 위해서 가서 늑대로 자꾸 변해간다 그는 그게 이거는 안희연 시인이 각자 한 인간들 볼 때 내면을 이렇게 보면 선한 면도 있고 악한 면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은 선함을 선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고 늑대는 악이죠. 반대로 선과 악. 그죠? 선과 악을 이제 99마리 양하고 1마리 늑대로 이렇게 비유를 하죠. 그럼 이런 시들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재덕 선생님은 안에 100마리가 있어요. 양이 몇 마리고 늑대가 몇 마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선생님은 양은 몇 마리 좀 있고 늑대는 몇 마리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한 반반 있지 싶어요. 반반? 네. 어긋나면은 저 착하게 생각하다가도 또 어쩌다 보면 나도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내 맘이라고 내 맛대로 자꾸 좋은 것만 이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게 반반 생각하는 거. 반반. 선생님은 양하고 늑대하고. 네, 저도 뭐 잘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가사 보기 제가 생각해도 안 되는 점이 좀 많지요. 이게 늑대하고 양하고 몇 마리 좀 선생님은 50마리, 50마리. 예, 반반. 그리고 선생님은 나도 뭐 45마리, 45, 55마리. 선생님은 몇 마리 그렇게? 내 안에 들어있는 선과 악이 비율이 이걸 양하고 늑대로 지금 비유해서 몇 마리인지 구체적으로 이게 나는 선한 구석이 선한 면이 참 많다. 그 다음에 악한 면도 있다.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죠. 근데 안희연 시인처럼 99마리 양, 1마리 늑대이라면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양을 갖다가 나쁜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늑대를 참 순하고 착한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선과 악을 아주 쉽게 99마리 양하고 1마리 늑대로 비유를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작품을 읽을 때는 나는 내 속에는 몇 마리의 늑대가 있고 몇 마리의 양이 있을까 이걸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이 문장은
지금 안희연 시인은 나는 99마리 양과 한 마리 늑대로부터 시작되었고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걸 나는 99마리 늑대와 한 마리 양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렇게 해도 틀립니까? 맞습니까? 그렇게도 안 들렸습니까? 그렇게 해도 예, 말은 그렇게 되죠. 해도 그죠? 근데 예. 매일 한 마리씩 양은 늑대로 변한다 그런 거 본 게네. 9마리고 한 마리는 늑대고 9은 양이라도 이 난제 끝에 좀 몽땅이 늑대로 변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 뜻 아니죠. 그 끝까지 안 읽어보셨네. 끝까지 안 읽어보셨죠. 읽어봤는데. 보니까 있잖아요. 내 마지막 년에 보면 내 삶을 영원한 미스터리로 만들려고 한 마리 양은 언제고 늑대의 맞은편에 있다. 그러니까 다 늑대로 바뀌지도 않고 한 마리 남았나? 다 양으로 바뀌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그게 다 양으로 100마리가 선생님 안에 100마리 양만 있고 늑대는 없다 치면 얼마나 심심하고 무료하겠습니까?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미스터리. 그럼 반이네. 양은 늑대는 9마리고 양이 한 마리밖에 안 남았. 양이 한 마리고 늑대가 99마리든 양이 99마리고 늑대가 한 마리든 그게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늑대가 양으로 변하기도 하고 양이 늑대로 변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인간들의 심리고 인간들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작품을 읽을 때는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선하다, 악하다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선하다, 악하다는 말을 분별심이라 그러죠. 분별을 하죠. 선과 악을. 그래 에덴의 동산에서 동산 거기 보면 그죠? 그 사과를 먹고 안 먹고 그죠?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 이것 때문에 악과 선이 갈라지듯이 선과 악은 분별한다는 거, 나쁜 거, 좋은 거, 선한 것, 악한 거 이거 분별한 걸 인간들이 만들었죠. 그 선악 분별심이라 그러죠. 그걸 만들어지는 순간 인간의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대요. 실제 인간이 가진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이 저하가 됐다는 거죠. 그걸 나누어서 분별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어떤 게 선하고 어떤 게 악하고 이걸 명확하게 규정 지을 수는 없는 거죠. 상대적으로 선하고 악하고는 이야기할 수 있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안희연 시인은 내 삶을 밑에 마지막 연에 이렇게 나오죠. 내 삶을 영원한 미스터리로 만들려고 한 마리 양은 언제고 늑대의 맞은편에 있다. 그러니까 이 양이 늑대로 변하고 다 전체가 늑대가 되거나 다 양이 되거나 하면 미스터리가 될 수가 없죠. 너무나 단순하고 단편적으로 딱 바뀌죠.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은 이상하고 그래서 인생은 흥미롭다. 그거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내 삶이 이런 작품을 읽어보시면 선생님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한번 쭉 뒤돌아서 생각을 해봐야 되죠. 나는 과연 얼마나 선하게 살았을까? 나는 얼마나 악하게 살았을까? 언제 나는 참 선했는데 악하게 변할 때도 있고 나는 참 악한 것 같았는데 어떨 때는 굉장히 선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한번 되짚어보고 생각해보는 게 역시 시 공부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하고 삶이 우리 인생이 분리될 수 없다 그랬죠. 그냥 시가 곧 인생이고 그죠? 시가 곧 삶이고 삶이 곧 시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다른 일을 하거나 어디 등산을 가거나 산책을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할 때도 그게 곧 시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재미있어요, 인생이.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곧 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살아가는 거는 별개고 시 공부하고 시 쓸 때만 열심히 시를 쓰고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죠. 그죠? 그렇게 하면 공부하듯이 시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 삶이 시고 내 사랑이 시고 내가 말하는 게 시고 내가 행동하는 게 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걸 언어로 그대로 이렇게 탁 담아내시면 굉장히 진정성이 있게 읽히겠죠. 그럼 이 작품 읽어보시면 구절구절 음미해서 생각해 볼 문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년에 보면 추리극 제목도 멋있죠. 추리극 천사 영혼 진심 비밀
더는 믿지 않는 단어들을 쌓아놓고 생각한다. 이 미로를 빠져나가는 방법을. 나는 99마리 양과 1마리 늑대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이유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유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다고 했으니까 앞에 나는 99마리 늑대와 1마리 양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해도 이 시에서는 전혀 하자가 없다는 거죠. 그죠? 내 스스로 지금 내 안에 늑대가 몇 마리이고 양이 몇 마리이고 이것만 자기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제 같은 경우에는 99마리 늑대와 1마리 양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렇게 저는 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참 재미있죠. 그래서 그 이유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다. 매일 1마리씩 양은 늑대로 변한다. 이것도 참 곰곰이 생각해 볼 게 있죠. 나는 참 양처럼 선하게 살고 싶은데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늑대로 변한다. 한 마리씩. 그죠? 나는 98마리 양과 2마리 늑대였던 날. 맨 처음에 99마리 양하고 1마리 늑대로 시작됐는데 1마리가 이제 늑대로 변했죠. 그러니까 98마리 양과 2마리 늑대였던 날. 뜻밖의 출구를 발견했다. 그곳은 누가 봐도 명백한 출구였기 때문에 나아가는 순간 다시 안이 되었고. 이 뭔 뜻입니까? 내가 출구라 명백히 99마리 양과 2마리 늑대였던 날. 내가 뜻밖의 출구를 발견해서 이게 이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그게 출구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 순간 다시 안이 된다는 거죠. 다시 뭔가를 또 생각해야 되고 나가야 되죠. 예컨대 97마리 양과 3마리 늑대 이렇게 변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변함없이 안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바깥으로 나왔다고 출구가 보여서 나왔다 생각하는데 그 순간 다시 내가 안이 되었다. 이 뜻이죠. 이게 좀 어려운데 이것도 선생님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을 더는 믿지 않기로 했다. 이때 화살표는 뭘 의미합니까? 선생님들이 생각하실 때. 아는 사람이 이제 그 상호의 방향으로 하는 그런 게 안 믿는다 하면 쏘갔은 게 더 쏘갔다는 의미가 아니고 쏘갔은 게 아니고 화살표는 사회에서 우리가 산에 가도 화살표 같은 거 있죠. 이리 가야 옳은 길이다. 네. 저리 가면 길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질서를 위해서, 사회 적응을 위해서 규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이곳으로 간다. 저곳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는 걸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거죠. 내 인생, 내 삶을 생각하고. 이것도 충분히 공감이 가시죠? 그죠? 미로는 헤맬 줄 아는 마음에게만 열리는 시간이다. 이런 것도 참 좋죠. 선생님들이 미로, 길을 못 찾고 이렇게 막 헤맬 때, 그 순간도 헤맬 줄 알 때, 그 마음에만 열리는 시간이지. 애당초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면, 그러니까 어떨 때는 방황하고, 헤매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죠? 슬프기도 하고, 이렇죠.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런 것들마저도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슬픔이 없으면 살아가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별로 없겠죠. 네. 살다 보면 슬픔이 있고 외롭기도 하고 그게 인생인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이렇게 나쁘고 안 좋은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저는 슬픔이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에너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슬프기 때문에 다시 뭔가를 더 이상 안 슬퍼지려고 애를 쓰고, 그죠?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내가 베풀어주는 사랑이 있을 수 있고 위로해주는 말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각자의 인간들이 살면서 슬픔이 없으면 제가 볼 때는 사랑도 없는 기거든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선생님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밑에 또 설명을 해놨죠. 다 알 것 같은 순간의 나를 경계하는 일. 내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오만이죠, 오만.
그러니까 공자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아는 게 하나가 하나를 알게 되면 모르는 게 두 개가 생긴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제 옆집에 어떤 아저씨나 방금 집안에 누군가가 암에 걸리면 암에 관한 책 한 2권 정도 읽잖아요. 그럼 그분은 암에 대해서 박사라. 책 한 그 관심을 갖고 2권 정도 읽었다고. 근데 암에 대한 책들을 이 도서관에 쌓아놓으면, 문학관에 만들어 이렇게 쌓아놓으면 얼마나 되겠어요? 놓이는 것보다 훨씬 많겠죠. 이 지구 땅에서 의학자들이나 누군가가 그 전문가들이 쓴 책들이 몇 권이나 되겠어요? 수없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이 문학관을 다 채워도 남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 딸랑 2시간 읽고 옆에 가서 말하면 암에 대해서 박사라 그냥. 그죠? 그런 사람들 많이 봤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다 알 것 같은 순간의 나를 경계하는 일. 그러니까 내가 다 어느 정도 안다 해서 다 안다고 말을 하면 이게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하루하루 늑대로 변해가는 양을 불안의 징조라고 여기는 건 너무 쉬운 일. 이게 내가 어떨 때는 양 같았는데 늑대로 변하고, 또 늑대 같았는데 양으로도 변하고, 이거는 불안하고 뭔가 아찔하기도 하고, 이런 느낌들은 너무나 쉬운 느낌이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쉽고, 그 밑에 문장이 좀 어렵죠. 만년설을 녹이기 위해 필요한 건 온기가 아니라 추위 아닐까.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녹지 않는 눈을 녹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온기가 아니라 추위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좀 이상하죠. 어떤 의미겠습니까? 밑에 설명을 해놨죠. 안에서부터 스스로 더 얼어붙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곧 겨울이 오죠. 겨울이 오면 재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옷을 두껍게 입잖아요. 지금보다. 네. 선생님도 그죠. 그럼 왜 그걸 두껍게 입겠습니까? 추운 게 추우니까. 네. 오늘 해야 하는데 그걸 조금 더 생각하시면 안을 더 따뜻하게 하려고 하죠. 밖이 추우니까 안을. 그러니까 안이 더 뜨겁게, 안이 더 안 얼어붙으려 하면 바깥이 추워야 된다는 거죠. 바깥이 추우면 내 안이 더욱 뜨거워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내 안에 들어있는 이 뜨거운 마음이 녹지 않는 만년설도 녹일 수 있는 것이지. 그죠? 추위가, 그러니까 바깥에서 추위가 있을수록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죠. 추위가, 아무리 강추위가 있어도 옷을 두껍게 입고 마음을 또 따뜻하게 하고 뜨겁게 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그 의미에서 만년설을 녹이기 위해 필요한 건 온기가 아니라 추위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거하고 비슷한 문장이 또 내려온 게 있어요. 불 꺼진 창이 어두울 거라는 생각은 밖의 오해일 것이다. 근데 불이 딱 꺼져 있는 집 창문들 보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얼마나 뜨거운 일이, 얼마나 눈부신 일이 일어나는 줄은 안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모르잖아요. 단지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 불이 꺼져 있을 뿐이지 그 안은 얼마나 뜨거울지, 얼마나 눈부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딱 쓴 게 불 꺼진 창이 어두울 거라는 생각은 밖의 오해일 것이다. 이것도 참 와닿는 문장이죠. 이제 내겐 99마리 늑대와 1마리 양이 남아있지만, 안희연 시인도 99마리 늑대와 1마리 양이 남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쭉 지금까지 저도 이 시를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 안에는 몇 마리의 양과 몇 마리의 늑대가 있었고 지금은 어떨까 이 생각을 했는데, 저는 태어난 이래 지금까지 쭉 99마리 늑대하고 1마리 양이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1마리 양이 99마리 늑대보다 1마리 양이 훨씬 힘이 셀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늑대가 양을 잡아먹고 이러니까 그건 쉽게 되는데, 이걸 선과 악으로 놓고 볼 때는 선이 99마리여도 악이 1마리일 때 이 1마리 악이 힘이 셀 수도 있고, 그죠? 악이 99마리여도
한 마리 양이, 한 마리 선이 그 악을 이길 수 있을 만큼 힘이 셀 수도 있죠, 그죠? 이거는 누구가 어느 누구도 규정할 수 없는 게라는 거죠. 단지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선생님들 자신이죠. 선생님 자신이 나는 99마리 늑대하고 한 마리 양을 가지고 있어도 한 마리 양이 99마리 늑대를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떨 때는 99마리 늑대를 꼼짝 못하게 한 마리 양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 선을 베풀거나, 그죠? 뭔가를 위로하거나, 또 같이 슬퍼해주거나 할 때 그런 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때 되면, 내가 아무리 99마리 늑대가 있고 한 마리 양이 있어도 이 한 마리 양이 99마리 늑대를 물리칠 수 있을 만큼 힘이 셀 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인자 밑에 안희연 시인이 이 시를 쓰기 위해서 쓴 이유, 이게 주제가 밑에 담겨 있죠. 내 삶을 영원한 미스터리로 만들려고 한 마리 양은 언제고 늑대의 맞은편에 있다. 내 삶이 너무 아까 말씀드렸죠. 100마리 늑대, 100마리 양만 있으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뭐 변화되고 뭔가 흥미진진한 일은 거의 없고 너무나 단편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내 삶은 영원한 미스터리이고 영원한 추리극이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한 마리 양은 언제고 늑대의 맞은편에 있다. 이렇게 쓰죠. 이게 이 시의 주제는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마지막이죠. 내 삶은 미스터리여야 한다. 그래야 흥미진진하죠. 그죠? 그게 인생이지. 그냥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돈이 1000억이 있다 치고 그 1000억이 쓸 데가 없어요.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죠? 뭐 쓰고 하는 것도 지겨울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좋은 거 사고 뭐 하고 하는 것도 지겨울 수 있다는 게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게죠. 선생님들이 삶이 가난한 것도 실질적으로 물질, 돈 이런 거에 가난 말고 훨씬 더 슬픈 가난이 뭡니까? 내가 스스로 마음으로 내가 가난하다 생각할 때 진짜 가난한 것이지. 돈 없으면 벌면 되고 또 뭘 큰 걸 하나 사고 싶은데 못 사, 돈이 없어서. 그럼 또 작은 거 사서 그거 갖고 만족할 수도 있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전부는 아니다는 거죠. 핵심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먹고 어떻게 그걸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인생도 달라지고 선생님들이 쓰는 글도 달라져요. 그래서 그 생각을 조금 깊게 하시면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가지지 못한 단어 하나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아름다움이라 그랬어요. 와, 나는 내 인생에서 아름다움이란 단어가 없을까. 나는 참 아름답게 살고 싶은데 이 아름다움이란 단어가 나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슬프다. 이렇게 해서 어디 글에 발표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럼 선생님들은 제가 볼 때 아름다움이란 단어를 다 세 분 다 가지고 계시고 저처럼 생각한다면 없는 단어가 뭐겠어요? 한번 찾아보겠어요. 나도 내나 교수님한테는 아름다움이 없어요. 선생님 제가 볼 때 젊으시고 교수님 지금은 아름다움이 없다 하지만은 먼 훗날 또 아주 나이 많은 또 이제 노인이 되면 그때가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안 들까요? 그때가 지나간 아름다웠다. 일을 그거는 별 의미가 없죠. 지나간 청 지금 내가 지금 나는 왜 아름다움을 학원이라도 말을 하기 전에 그 단어도 내가 못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내 말은 나도 그래. 선생님도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도 슬프겠다. 제가 볼 때는 선생님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셔요. 아름답다 이렇게 보면 아름답지. 저걸 쓰라고 내가 내를 이제 아름답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하는데 남이 그래야지. 우리 교수님 이렇게 보는데 교수님 근데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이제 이리 글을 쓰고 이제 이러시니까 너무 아름다운 70대입니다. 제가 그리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80대 방에 이제 가만히 있을 때 생각을 해보면서 그때가 너무 참 우리가 좋은 날이었다.
근데 80대도 그때 스스로 또 그 나이에 관계없이 90이 되고 100살이 돼도 스스로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느끼면 그게 아름다운 게잖아요. 제가 하는 게 그게 있고 없고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아름다운 단어를 나는 참 갖고 싶은데 아름다운 단어를 갖는다는 것은 갖고 싶다는 것은 아름답게 살고 싶다는 거죠. 근데 뭐 추하게 막 이상하게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아름다움이란 단어를 좀 갖고 싶다. 나는 그래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 나는 너무 앞에 나서지를 못하고 자꾸 움츠리 들고 자꾸 너보다 낮아지는 거는 그래 삶을 살고 있으면 항상 너한테 이기지 앞에 나서 안 이기고 뒤에 물러서 저고 사는 그게 돼서 그런지 그 좀 이래 위축이 되고 다른 삶을 사는 게 그래 무슨 그 위축, 예, 선생님이 위축이 됐다 해도 네, 그거 자체가 아름다울 수 있는 기죠. 정정당당히 앞에 못 나선 게 옛날 우리 나이는 다 그렇다 이거. 그렇죠. 옛날에 이제 선생님들이 저희 어머니가 그랬었거든요. 엄마 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그게 경우 전통적으로 유교 사상 이것 때문에 제가 어릴 때도 저희 어머니는 그 남자들하고 저희 이제 시골에 가잖아요. 그죠? 같이 밥을 못 먹었어요. 남자들이 먼저 먹고 엄마는 저 부뚜막이나 안 그러면 저 뒤에 남자들이 다 먹고 먹었거든. 저 시집 살 때도 그랬어요. 저는 어릴 때도 그게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 남자들만 또 앉아 밥 먹고 여자들은 그 같이 먹지도 못하고 한참 있다 먹거나 다른 데서 이렇게 그런 게 항시 뒤처지고 위축이 된 사람이 앞에 못 나서고 만나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 그게 남아 선사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남자를 이렇게 했잖아요. 남자들이 항상 우선이고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진짜 우리가 그거 한 거는 행복은 왜냐면 시대를 잘 타고나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시대가 지금 시대의 젊은 아들은 그렇게 했습니까? 부모를 잘 만나고 항상 아버지 엄마 할머니 이래 하는 그거를 눈을 보고 왔기 때문에 저도 그렇지 아버지는 막 이러는 거라 이런 사람인 거지. 저 분명히 알면서도 할 사람 하면 저요 이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변우이 아버지 우리 딸이 저생을 내는데도 나중에 나와서 해라 이렇게 하면 또 하거든. 근데 항상 시집 올 때도 열마디 하면 무조건 얘기를 하면 잘하는 거다. 그 머리에 딱 지금도 내가 뭐 했어? 그렇죠. 이런 게 아직까지 살아있다니까. 형님도 시대하고 저하고도 또 이제 10년도 차이하고 우리 지금 그지 뭐 몇 년 차입니까? 7년 차입니까? 아니다 8년 차 8년 저는 67. 근데 저는 또 안 그래요. 저는 탁하게 좀 이기는 성격인 거라. 아버지한테 담을 탁 입히고 막 어든지 우리 아버지가 틀리면 탁 틀렸다고 막 말해주고 이런 성격이라. 맞습니다. 그때는 제가 기억하는 것도 그래요. 제가 대학 갔을 때까지도 우리 시골에 가면 엄마는 힘은 못 쓰고 그리고 남성 우월주의 옛날에 우리 문화가 그랬었죠. 문화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참 핍박을 많이 받고 살았죠. 나쁜 그죠. 그래서 그때 제가 어린 기억에도 왜 그래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저는 항상 어디 가도 뭘 해도 엄마 편이었는데 이게 뭔가 뭐 이상하더라 이죠. 그때도 지금도 그 기억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추리극 이걸 읽었듯이 항상 생각이 딱 고정되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이 부분은 버리셔야 돼요. 항상 나의 생각이 언제 어떨 때 바뀔 수 있고 또 내가 어떻게 그걸 바꾸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내가 쓰는 언어한테 종속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글을 쓰면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다시 뭔가를 고민하고 생각을 조금만 더 깊게 해서 내가 한번 딱 생각한 걸 그대로 딱
규정시켜서 이거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모든 글은 딱 쓴다 해서 고정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살아 움직인다는 게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작품을 쓰실 때도 계속 쓰고 난 뒤에도 한 번 더 읽어보고 두 번 읽어보고 이게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쓰면 어떨까? 이 고민들을 쭉 하셔야 돼요. 한 번 딱 썼다 해서 아까 선생님께서 제가 없을 때 수업하기 전에 이게 뭐 산문 같기도 하고 그걸 벌써 안다는 것만 해도 중요하죠. 내가 쓴 글인데 시라고 썼는데 산문처럼 읽혀서 참 뭐하다. 이게 쉽게 말하면 실패한 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말했죠. 산문시라고 말씀드렸죠. 산문시. 우리 작품집에 보면 몇 페이지에 있냐면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요거 이제 줄글로 쫙 써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산문시라 그래요. 그래서 행가리 연가를 하지 않고 내가 쓰는 글이 아까 재덕 선생님 말씀하신 내가 이 글을 쓰기는 썼는데 산문처럼 느껴진다 이런 느낌이 들면 이 행가리 같은 걸 하지 않고 그죠? 이것처럼 줄글로 이렇게 써요. 이거는 뭐냐면 시인이 이 작품은 산문처럼 읽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읽어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렇게 쓴 게래. 행가리 연가리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쓴 거 요 질문 같은 작품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 할 텐데 이 작품이 내가 봐도 산문처럼 읽힌다. 이러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산문시 형태로 바꾸면 선생님의 부담감이 훨씬 더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독자들도 읽을 때 시인들은 보통 글을 이제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걸 똑같이 행가리 연가리 한 것처럼 안 읽거든요. 이 사람이 이게 산문 냄새가 나게 산문처럼 느껴질 만큼 그렇게 언어를 부렸구나. 이걸 미리 전제를 하고 읽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산문 냄새가 많이 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걸 이런 식으로 행가리 연가리 없이 이렇게 써보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어요. 지금 기린 같은 작품도 그냥 재미있게 그냥 편하게 썼죠. 밀밭에서 놀던 기린이 우리 집으로 온다. 마늘밭 지나고 도랑 건너 돌무더기와 대밭 사이 좁은 길 따라 우리 집으로 온다. 그냥 일기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썼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 질문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듯이 편안하게 써서 이렇게 산문시 형태로 바꾸시면 돼요. 다른 선생님들도 읽어보시고 이거는 뭐 일기 같다, 뭐 산문 같다 이런 느낌이 들면 이렇게 해도 써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냥 이거는 본으로 이렇게 쓰고 행가리 연가리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의도가 있어요. 작가가.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한테 읽으시는데 이거는 산문 요소가 좀 있고 산문 냄새가 날 것입니다. 이걸 미리 고백하는 게 이거든. 요 형태를 취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산문 냄새가 좀 나더라도 내가 정확하게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게 어쩔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면 산문시 형태로 쓰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추리극에 대해서 뭐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시고 나중에 선생님들 시간 나실 때 그죠? 여기 이 안희연 시인의 추리극처럼 더는 믿지 않은 단어들이 몇 개 있을까 이것도 생각해 보시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내가 갖지 못한 나는 참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한 단어 가지지 못한 단어는 있을까 무엇일까 저는 아름다움이라 했죠. 선생님들은 뭘까 이것도 생각하시면 지금 이런 것들 더 이상 믿지 않는 단어 내가 가지지 못한 단어 이런 거 찾아보고 생각해보는 게 곧 뭡니까? 시공부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시공부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뭐이 바뀝니까? 인식이 바뀐다는 거죠. 이제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죠. 그죠? 그래서 막 열심히 뭔가 당연히 몇 번이고 작품을 쓰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만큼 생각도 굉장히 오래 하시고 좀 깊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쉽게 말하면 인식,
보는 눈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단풍을 딱 봤을 때 그냥 이쁘다. 아, 저기 단풍이 빨갛게 물이 들었구나. 그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죠? 저는 저 단풍에 대해서 전에 쓴 한 구절이 자세한 건 지금 기억이 안 나고 제가 쓴 구절 중에 피 흘리는 법을 잊어버려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피 흘리는. 그러니까 저게 단풍이 나무가 온데 해갖고 이제 이게 과학적으로 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저게 파랗던 잎사귀가 노랗고 빨갛게 이렇게 변하죠. 이게 이제 저는 피 흘리는 법을 잊어버려서 저런 거 아니냐 뭐 그런 느낌의 시를 쓴 적이 있는데 이거 저희들이 볼 때도 단풍 뭐 어떤 꽃 이런 거 볼 때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이게 사전상에 나오는 의미만 이렇게 놓고 그걸 자꾸 이렇게 꾸밀라 그러면 내나 거기서 거기라.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 나무는 피를 흘리지 못하는 대신에 자기 이파리에 저렇게 빨갛게 노랗게 물을 들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것처럼 전부 그러면 단풍나무 사이로 지나가는 바람하고 그죠? 그냥 단풍나무가 없는 그냥 이리 길을 지나가는 바람하고 색깔이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색깔도 다를 뿐더러 바람도 생각을 할 줄 안다 그러면 다르겠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바람은 바람, 단풍은 단풍, 뭐 꽃은 꽃 이렇게 해서 딱 떨어뜨려 가지고 규정된 거기에 따라서 언어만 이렇게 만드시려 하지 말고 생각을 어떻게 하면 좀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새롭게 볼 수 있을까? 이 고민들을 시를 쓰면서도 쭉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꾸 다른 생각들,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아까 전에도 말 문학 그러니까 우리가 시 공부할 때 첫 페이지 보면 그죠? 우리가 선생님들이 지금 쭉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어떤 사물들, 풍경들, 시간들 이것들을 보면 고정 딱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건 이런 것이고 저건 저런 것이다. 이 생각들을 자꾸 환기시켜서 바꾸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게 아닐 수 있다. 저게 내가 지금까지는 저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그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나는 모른다. 단풍에 대해서도 단풍 아는 단풍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단풍을 모르니까 초등학교 안 그러면 유치원 다닐 때 애처럼 왜 엄마 저 단풍 저 나뭇잎이 저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 이렇게 물었을 때 난감하겠죠. 과학적으로 이걸 설명하기에도 그렇고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내가 그게 곧 싫어요. 내가 단풍을 처음 보는 애기의 눈으로 저걸 보는 거하고 나는 단풍 가을 되면 옛날에 애인하고 손잡고 놀러도 갔고 공원에도 갔고 이 단풍하고는 완전히 다른 기겠죠. 그러니까 단풍을 처음 보는 애기의 눈으로 저 단풍을 한 번 더 쳐다보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단풍하고는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 습관을 선생님들이 가지시면 시 쓰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됐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해왔던 생각 가지고는 재미있는 글들이 나오기 어렵죠. 그죠?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선생님들이 쏜 이 작품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추리극에 대한 질문은 없죠? 네. 나중에 질문이 생기면 나중에 교수님 이 작가가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있는 언어로 이게 요런 시인들은 어릴 때부터 목숨 걸고 시에 목숨을 건 친구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들은 열심히 인생을 사셨고 요거는 열심히 모든 인생이 시에 집약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에는 아까 한 작품도 한번 다른 작품 거죠. 우리 교재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고 선생님들이 직접 쓴 작품도 같이 열심히 쓰셨는데 하나씩 선생님들이 우선에 쓰신 작품을
직접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그 작품에 대해서는 제가 읽고 난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에 선생님은 이 작품 이게 답니까? 네. 그럼 이거 갖고 한번 읽어보세요. 질문. 교수님께서 농담 같은 이야기가 툭 튀어나왔다. 애인이 있었느냐고. 옆에 있던 동료들은 이구동성으로 한 명, 두 명, 몇 명 도자기를 풀어놓았다. 할 말이는 그녀는 없습니다. 말을 해놓고 나니 머리가 멍해져 복잡하다. 이웃들 다 순탄하게 산 삶들을 그녀는 왜 무엇을 했을까? 가그가 가물가물 머리에서 기어다닌다. 어린 나이에 중매로 만난 남자, 흘러가는 세월 속에 굴곡진 그녀의 삶, 산악이 난 글자는 저 멀리서 서성이고 저 개울물 소리 따라 밥 먹고 빨래하고 잠자고 법으로 산 그녀의 삶. 어느 날인가 언제부턴가 그녀의 창가에도 햇빛이 들어와 지금은 만화의 길을 걷고 있다. 문학관 시 창작고시를 10년을 강독하고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창작의 길을 걸어간다. 배움의 길은 끝없는 바다와 같은 것. 사좋습니다. 시인답다 진짜로. 대단하시네. 이게 맨 처음에 애인 있냐고, 그죠? 예. 글이 시작되고 뒤에는 이제 창작의 길 이렇게 되어 있죠. 두 가지를 다 하려니까 지금 욕심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농담 같은 이야기가 툭 튀어나왔다. 애인이 있느냐고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은 중간에 하셔야 돼요. 맨 처음에 아무리 찾아봐도 애인이 없다. 다른 사람은 다 보따리 풀어놓는 이야기 보따리 속에서 애인이 툭툭 한 명도 나오고 두 명도 나오고 몇 명이 나오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없다. 꽃다운 나이 뭐 18살로 돌아가도 없고 30살 돼서도 없고 이런 이야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예, 아무리 이게 시작을 맨 처음에 이유 같은 거 이런 거를 미리 하지 말고 거두절미 하시고 본론부터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시가 훨씬 힘이 있죠. 아무리 찾아봐도 애인이 없다. 그 살아온 보따리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보따리를 아무리 풀어놓아도 나는 왜 없을까? 다른 사람들은 그 보따리 속에서 툭툭 잘도 튀어나오는데 나는 왜 없을까? 이게 중점으로 돼서 이렇게 쓰시고 그 뒤에 이제 삶에 대한 이야기 살짝 들어가고 그렇게 가시는 게 이 시가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년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인가 언제부턴가 그녀의 창가에도 햇빛이 들어와 지금은 만화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여기에서는 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애인이 없다는 애인이 없고 내가 왜 애인이 없을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제 지금 남편분에 대한 생각들하고 교차시켜서 이야기를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곧 나올 시집이 지금 혼자 해설이 다 돼서 이제 거의 인쇄가 들어가면 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나올 거. 제목이 뭐냐면 애인에게 줬다가 뺏은 시입니다. 애인에게 줬다가 뺏은 시. 뺏은 시. 이게 거의 이때 애인은 진짜 여자로서 내가 남자니까 여자인 애인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그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줬다가 뺏은 시인데 얼핏 보기에는 한번 준 김에 준 기지 또 뺏기는 말로 뺏노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좀 아픈 이야기거나 이런 거 같으면 다시 뺏을 수도 있는 내용이어서 제목이 그래요. 저는 마지막 년은 빼면 되겠다. 마지막 년은 빼고요. 빼는 게 좋고요. 일단 이야기 보따리 이게 이제 선생님들의 삶이잖아요, 그죠? 그 보따리를 선생님이 풀면 한두 명 나오고 또 몇 명 나오는데 난 아무리 봐도 없어. 그래서 18살로 돌아가도 없고 30살로 돌아가도 없고
60으로 돌아가도 없고 그럼 앞으로 100살쯤 되면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놓으면 재밌다 아닙니까? 그죠? 네. 그 이때 A는 이제 시적으로 이렇게 상상하고 할 때는 꼭 남자 애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애인의 규정을 훨씬 넘어설 수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통칭해서 그 제 시에 보면 이번 생에는 엄마인데 엄마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다음 생에서는 자기라도 불러도 되는 애 이런 이야기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상상을 조금 재미있게 하시면 지금 작품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글자는 저 멀리서 스승이고, 그죠? 개울물 소리 따라 밥 먹고 빨리 하고 잠자고, 이런 구절들은 재밌다 아닙니까? 그게 이제 애인을 찾으러 이제 내가 젊은 시절부터 쭉 한번 올라가 보는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에서 애인 찾으러 갔는데 개울물 소리가 들리고 거기에서 뭐 이렇게 밥 먹고 빨리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같이 교차시키면서 이렇게 하면 삶하고 결국 선생님이 10살, 20살, 30살 뭐 이렇게 해서 그 나이로 돌아가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꽃 전체 삶이고 거기에서 애인을 찾는 게 결국 삶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편안하게 너무 시를 의식해놨거든요. 그래서 애인이 없습니다. 그녀는 애인이 없습니다. 왜 없는지 그녀는 오늘도 뭐 몇 살대로 돌아갑니다. 뭐 거기 가서 밥도 해먹고 또 거기 가서 없는 애인을 생각하다가 뭐 뭘 단풍도 이렇게 보고 이런 이야기들 좀 재밌게 쓰시면 이 시보다는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이 시에도 좋은 내용들이 있죠. 있어도 조금 아쉬우니까. 그리고 너무 많은 욕심을 부렸다는 거죠. 그죠? 애인 찾는 거하고 시 창작하는 거. 그다음 배움의 길은 끝없는 바다와 같은 거 이런 거는 요거만 써도 별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배운다는 그 지금 너무나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죠.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이제 시 창작 수업도. 근데 마산문학관도 시 공부를 굳이 아니어도 마산문학관에 오는 이게 요즘 너무나 재미있다. 그 다음에 내 삶의 보람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들은 시 창작이란 걸 굳이 갖다 놓지 않고 그냥 마산문학관에 올라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고 단풍 든 나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는 참 좋다. 내 인생이 참 행복하다. 이렇게만 쓰셔도 돼. 꼭 시 창작 이런 이야기는 안 하시거든요. 그 시를 쓴다는 것 자체가 애인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내 인생을 다시 되짚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변정혜 선생님 작품 세 편을 같이 동시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읽으시면 돼요. 제주 토박이 저렇게 달리는데 쉴 새 없이 매일 달리는데 무엇을 향해 달리는가. 달리다 하도 많이 달려서 저 가쁜 숨소리. 나와 같은 친구가 생겼네. 너도 노인이 되어가는구나. 친구야, 우리 시험시험 쉬어갔어요. 나의 일상 그리움. 따뜻한 햇살 머리에 이고 한가롭 그 동네 한 바퀴 돌 때의 그리움. 친한 친구와 깔깔대며 차 마시던 그리움. 옹기종기 모여 앉아 맛집에서 점심 먹던 그리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살았네. 오늘에야 서로 만나서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그리움인지 참 많은 시간 모른 채 하며 살고 있네. 우리 엄마 보고 싶다. 우리 엄마 변정혜 보고 싶다. 두 글자는 눈물 주머니가 목에 매여 터질 듯 허리 졸라 매고도 웃음 짓던 그 모습. 엄마 덕분에 눈 호강 몸 호강 다 하고 살았지. 그땐 왜 몰랐을까. 내가 엄마 되고 보니 우리 엄마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급한 건지 세월이 빠른 건지 세월이 흐를수록 아쉬움은 크지만
거울 속에 나의 모습도 어느새 늙어 있고 마음속은 어린애가 되어가고 꽃보다 예쁜 우리 엄마 내 편 한 사람 줄었네. 이게 좋다. 또 한 편 더 아니십니까? 세 편 다 읽었다. 알겠습니다. 본인도 핑계고. 이제 시인 선생님께서 이게 좋다 이래까 못을 근데 두 개는 필요가 내가 봐도 그한 개기 좋다. 제주 토박이도 좋아해. 나는 그게 제주도 토박인데 제주가 밑에 한 개도 안 나와서 무슨 길인 것을 몰랐다. 제주 토박이 좋아해. 저렇게 음. 달리는데 쉴 새 없이 매일 달리는데 무엇을 향해 달리는가? 달리다가 하도 많이 달려서 저 가쁜 숨소리. 나와 같은 친구가 생겼네. 너도 노인이 되어가는구나. 친구야 우리 시험시험 쉬어가자. 이 작품 좋아해요. 짧아서. 나는 그 제주 토박이 토박이라는 게 제주 토박이라는 요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느낌만 특히 너도 노인이 되어가는구나 이런 구절에 대해서 그래. 시가 공감이 이렇게 탁 되죠. 나는 말이 나오든지 사람이 나오든지 제주도가 한 빠지도 안 나와서 그랬는데. 그렇죠. 예. 그래야 할 이제 스님처럼 보기 아쉽다는 생각이 들면 말처럼 달리는가 뭐 이런 거 한 그래, 구절만 한 들어가도 구절만 있으면 딱. 그렇죠. 어느 누구 대상이 그지. 그래 대상이 한 개도 없었어. 근데 저 생각만 하고. 고생 고구마 하나 넣어도 지금 네. 상태도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제주도 하면 원래 말이 유명하니까 달리다가 말처럼 하도 많이 달려서 이렇게만 해도 그래 이제 말하면 들어가죠. 딱 들어가도. 그거 하나는 넣으시면 되고 이제 그 우리 엄마 이제 선생님이 좋다 했죠. 이거 이제 선생님도 그거 하시던데 요거 실제 저도 이런 작품 참 좋아해요. 공감도 가고 엄마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느새 늙어 있는데 마음속은 어린애가 되어가고 그죠? 꽃보다 예쁜 우리 엄마 내 편 한 사람 이게 내 편 한 사람 줄었네 이 구절이 좋죠. 네. 그러니까 앞에 꽃보다 예쁜 우리 엄마는 별 재미가 없어요. 그죠? 그거는 말을 하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엄마가 있고 엄마가 없더라도 엄마에 대한 그리움 같은 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 쓰실 때 되도록이면 내가 생각하는 엄마의 전부를 이렇게 너무 직접적으로 그죠? 보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안 쓰는 게 좋아요. 그 밑에 나의 일상 그리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감정들이 이렇게 막 벅차오르잖아 그죠? 오를 때 그걸 되도록이면 절제하면서 그냥 밋밋하게 평온하게 쓴 것 같은데 다 읽고 나면 아 엄마가 보고 싶다 그립다 이런 생각이 확 들고 하면 시가 훨씬 좋다는 거죠. 이 지금 현재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그걸 조금 절제해서 만들어내면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저도 뭐 이 땅에서는 엄마가 최고라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최고 생각하는 이게 누구라도 그렇죠. 저뿐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내 편 한 사람 줄었네. 요 구절의 시에 힘이 받기 때문에 밑에 부분, 위에 부분은 조금 정리하고 너무 과잉된 감정들은 조금 줄이셔도 시의 공감은 충분히 돼요. 편안하게 잘 쓰셨어요. 근데 나의 일상, 나의 그리움은 뒤에 되면 전부 따뜻한 햇살 머리에 이고 한가롭게 동네 한 바퀴 돌 때의 그리움 뒤에도 또 그리움이 그렇지. 요 그리움이 그래 내가 감동을. 예, 반복된다는 거죠. 여기 다른 어떤 돌 때 어떤 그리움 말고 다른 어떤 구체적인 사물 차 마시든 뭐 요 뒤에 그리움을 중복된 걸 조금 좀 바꿔셔야 돼요. 바꾸시면 훨씬 요 시도 재미있게. 그러니까 제목도 나의 일상 그리움 이들 별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을 쓸 때 그립다, 그리움, 외로움 이것들 다 추상적인 단어로 했죠. 이걸 바로 대놓고 그리움, 그다음 제목부터 나의 일상 그리움 이거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꽃 이름이나 나무 이름이나 어떤 동네 이름을 갖고 와서 그 제목에
내가 일상의 그리움을 느끼는 그 감정들을 담아내면 되거든요. 이게 언어로 직접 그리움, 외로움 이런 단어들은 직접 안 쓰는 게 좋아요. 다른 어떤 사물들이나 풍경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내가 그리움, 외로움 이런 것들을 언어로 쓰지 않고 아, 이 사람 참 뭔가를 그리워하는구나. 일상 속에서도 항상 그리움에 목이 마르구나. 이런 느낌만 주면 된다는 거죠. 언어로 직접 쓰지 않고 그렇게 하시면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목을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우리 엄마 이것보다도 그냥 엄마로 하시는 게 맞고, 그죠? 그냥 왜냐하면 이게 엄마 쓰실 때는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나만 엄마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른 이거를 읽는 독자들도 제각기 엄마를 떠올릴 수 있겠죠. 거기서 공감하려 그러면 내가 나의 연민에 너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 쓰실 때 주의해야 될 게 자기 연민에 너무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코미디언들이 코미디 연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먼저 웃으면 문제 됩니까? 재미없잖아요. 그 다음에 슬픈 연기도 자기들이 먼저 우는 것보다 저 사람은 그냥 웃으면서 담담하게 이야기하는데 왠지 울컥 슬프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게 읽힌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거만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북마산 동바람 바람아 바람아 북마산 동바람아 너의 거센 바람소리 무서워서 숨어버렸어. 깊어가는 가을은 겨울을 초대해 햇산달이 늦으면서 저습하는 할머니의 굳은 손이 마음을 시리게 하네. 오고 가는 사람들은 옷깃을 세우고 빠른 걸음으로 멍하게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린다. 어느 봄날 봄은 설레입니다. 가족들은 벚꽃 축제에 나섰다. 사랑꽃에 취하고 벚꽃에 취하고 꽃잎은 소리 없이 바람에 날린다. 사람들은 함성을 지른다. 아름다운 밤이다. 봄의 향림이다. 사랑하는 연인들은 멋진 포즈로 추억을 만들고 그때 안돼 안돼 떨어지면 안돼 손녀 지원이 울음에 모두 놀랐다. 떨어지면 푸른 잎이 돋고 내년에 또 핀단다. 아기 지원이를 달래본다. 그래도 싫어 떨어지면 없어지잖아. 4살배기 아기는 벚꽃이 사라지는 것을 아쉬워하듯 그의 봄은 잊지 못한다. 이 작품은 우리 제덕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듣기에는? 잘 썼었네.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작품은 잘 몰라. 이거 이제 북마산 똥바람 같은 경우에는 바람아 바람아 북마산 똥바람아 이게 이제 천년으로 첫 행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제목이 있으니까 이걸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거센 바람 소리 무서워서 숨었고 이제 또 깊어가는 가을은 겨울을 초대해 이런 거 하잖아요. 그냥 부른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한자어를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가을은 겨울을 자꾸 부르고, 그죠? 그 노점 채소 파는 할머니 굳은 손에는 굳은 손이 마음을 시리게 하네 이렇게 직접 표현하는 것보다 굳은 손에 겨울의 이미지가 뭐 걸려 있거나, 그죠? 겨울이 걸려 있네. 그 다음에 뭐 가난이 걸려 있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손을 좀 보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느 봄날 같은 경우에 요게 이제 봄은 설레입니다. 요런 문장들은 선생님 무조건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래도 내가 그러나 보면 설명. 아니 가족 나들이 갔다 그거를 하려니까 앞에 뭐가 너무 하전하기 없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그건 한 건데 그냥 이게 근데 읽은 거죠. 봄은 설레입니다. 가족들은 벚꽃 축제에 나섰다. 사랑꽃에 취하고 벚꽃에 취하고 이런 구절들도 선생님한테 그렇게 좋은 그게 아니라
꽃잎은 소리 없이 바람에 날린다. 사람들은 함성을 지른다. 아름다운 밤이다. 봄의 향연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연인들은 멋진 포즈로 추억을 만들고, 요 1년 부분이 있죠. 이게 제드 선생님이 생각할 때 어때? 그 내가 그래. 꽃잎들 안 되는 너무 더 해서 그래. 요거는 통째로 없는 게 좋고. 예. 그냥 안 돼. 때리시면 안 돼. 지원이가 울음을. 그러니까 몇 살배기 손자죠. 그러니까 이게 손녀 지원이 이렇게 하지 말고 8살배기, 7살배기 지원이가 떨어지는 이걸 보고 운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만 여기 해도 충분히 되죠. 예, 앞에 이 부분은 그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핵심 알맹이만 딱 가지고 애들 눈으로 전부 벚꽃이 아름답고 꽃잎이 좋다고 이쁘다고 하는데 이 꼬마는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이런 단어만 그 목소리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이게 이 부제를 살려야지 여기 설레임이다, 향연이다 이런 것들은 쓰시면 안 돼. 이해되시죠? 봄도 모든 사람이 오면 봄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많죠. 그죠? 봄이 만물이 뭐 생동하고 진입 벚꽃 놀이에 갔으면 이때. 그러니까 벚꽃이든 뭐 어떤 것이든 이게 핵심이 아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진해 벚꽃 축제를 가거나 안 그러면 뭐 마산 국화꽃 축제에 가도 이 거기에 대해서 막 탄성 지르고 취하고 그 아름다운 모습에 빠진 거는 사진 찍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 해. 이제 이걸 언어로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알맹이가 뭐냐? 그러니까 봄이 설레임이고 향연이다 하는 거는 누구라도 아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많이 썼던 이야기잖아요. 이것보다도 제가 이제 그것이 참 좋다는 게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요 꼬마 애의 목소리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요 목소리를 살려서 이게 어른들의 눈하고 애들의 눈하고 그 목소리가 어떻게 인생은 과연 어떤 목소리가 더 좋을 것이냐 이런 것들만 좀 생각해서 뭔가를 이 태고를 하시고 고치시면 요 시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거 비슷한 내용들이 지금 우리 교재에 10페이지 있죠. 교재 10페이지. 교재 10페이지 보면 올 봄에도 해야 할 일들 10페이지 올 봄에도 해야 될 일들 해가지고 김유석 시인이죠. 김유석 시인은 그 시는 서울신문이고 동시는 조선일보 같은데 신중문의 당선자고 제가 형이라 하는데 지금 전주 옆에 무슨 동네입니까? 전주에 전주 옆에 전라도 사는 예, 거기 농사 짓고 사시거든요. 전주 옆에 산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거 거기 그 집에도 한번 가고 한 적이 있는데 시를 쓰실 때 요런 거 좀 꼼꼼히 읽으시면 돼. 올 봄에도 해야 할 일들. 병아리 한 줄 마당에 풀어 노모의 안짱그름 쫓게 하는 일. 박씨 한 톨 훔치려 빈집 처마 올려다보는 일. 이런 거 좀 재밌잖아요. 그죠? 봄의 이야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병아리 한 줄 마당에 풀어 노모의 안짱그름 쫓게 하는 일. 박씨 한 톨 훔치려 빈집 처마 올려다보는 일. 게으름 피우기 좋은 옛일 말고 고삿길 녹슨 바퀴 자국 걷어 들바람에 팔아먹는 일. 소장 마직이나 붙이러 강언덕 복사꽃 그늘 애태우는 하루 품삯조차 팔지 못하는 그런 일 말고도 제풀에 겨워 제껴대는 장기 울음에 떠가는 구름 소실 하나 드리는 일. 송사리 때의 간지러운 발목 느끼며 실뱅 같은 노랑물 오르내리는 일. 그러고도 마딘 나절 가우. 뒷변 오토바이 공무니에 뿌연 흙먼지 매달고 달리지 못하는 것까지 신장로 가르는 일. 면적 없는 흑염소 곱비 주고 돌아오는 일. 그중 가장 귀여운 건 점은 논두렁에 멍하니 서서 여릿여릿 패는
보리목 지켜가며 몸살 앓는 일. 이때 이 봄에 올 봄에도 변함없이 해야 되는 거는 마지막 구절에 몸살 앓는 일 이렇게도 힘이 받치죠. 이것처럼 가을, 봄 이라면 우리가 익히 아는 가을은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이런 이미지를 쓰고 싶으면 그걸 아까 선생님이 쓴 그리움 이런 거 반복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 시처럼 구체적인 주위 풍경을 가지고 오시면 시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냥 일상적인 단어, 언어들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리움, 외로움 이거 다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면 병아리 한 줄 마당에 풀어 모모에 안짱그럼 쫓게 하는 일 이런 글들 재밌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사소한 일상의 이야기들을 그죠? 박씨 한 두루뭉치를 빈집 처마 올려보는데 이게 봄에 하는 일이다. 올 봄에도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쭉 써놓고 마지막에 가서 여릿여릿 패는 보리목 지키가며 몸살 앓는 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처럼 뭔가를 내 감정에 너무 막 이래갖고 그 감정을 쓰려 하지 말고 그죠? 어떤 구체적인 여기 보면 고삭긴 나오고 하루 품삯도 나오고 장기 울음 나오고 박씨도 나오고 병아리 한 줄도 나오고 송사리 때 나오고 집 배운 오토바이 나오고 논두렁 나오고 이렇게 다 나오죠. 이런 풍경들 그리시면 돼요. 선생님들이 지금 사는 데가 저 뭐고 농촌이 아니고 아파트나 주택가라도 그 주택에 이렇게 보면 담벼락 있고 뭐 기타 이런 거 풍경들 있죠. 그 풍경들 불러와서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보리타작하기 보리타작은 힘이 들어가면 미리 이래 좀 신경 쓰는 게 돼. 내가 근데 이 언어는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은 할까 도시 사는 이거는 이걸 요 김유석 시인은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거든요. 예. 그래서 이 쓰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시골에서 내가 살지 않으면 그 주위의 도시 풍경들을 이렇게 불러서 요것처럼 쓰시면 돼요. 이게 타작할 때 힘든. 그거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 교재 보면 16페이지 이런 거는 자기가 그냥 아주 편안하게 즐거운 우리 집 16페이지 즐거운 우리 집 있죠. 이승희 시인 이승희 시인은 여자 아닙니다. 남자 시인입니다. 보통 이래 하면 그 여자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김성희 시인은 여자인데 이승희 시인은 남자입니다. 남자고 이것처럼 좀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 즐거운 우리 집 제목이 뭔가 좀 촌스럽죠. 즐거운 우리 집 이것들은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아까 뭐고 재택 선생님 그 애인 이야기를 빙자하자면 애인이 없는 우리 집 이렇게 해도 충분히 되죠. 그죠? 애인이 없는 우리 집 안 그러면 뭐 돈이 없는 우리 집 이렇게 해도 뭔가 쓸 수 있고 그거는 선생님들이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애인이 없는 우리 집 이것도 저는 제목이 참 좋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애인이 없어서 찾으러 가는 거예요. 애인이 없으니까 이제 집을 나와서 18살로도 가보고 이제 찾으러 다녀. 내가 살았던 옛날로. 근데 거기 가도 없어. 그 이야기들만 써도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죠? 요 이야기도 즐거운 우리 집인데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이렇게 너무나 편안하게 하잖아요.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여기 날마다 여름. 발을 담그세요. 그럼 발을 발견할 수 있어요. 슬픔은 나누는 게 아니고요. 혼자 먹는 여름 같아요. 그냥 두어도 잘 자라죠. 여긴 공중이 없어요. 창문도 없고요. 보이는데 갈 수 없는 곳만 날마다 선명해져요. 그런 곳만 만들어요. 크게 라디오를 켜요. 내 것이 하나도 없는 날씨는 좋아요. 피가 묽어지면 나는 어떤 연결된 것들과 잠시 멀어져요. 기다려보기로 해요. 기다림 속에서 기다림을 꺼내요. 요까지 딱 읽으시면 아까 자꾸 제독쌤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애인 이야기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여기 날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되면 여름은 뜨거운 이미지 이런 게죠. 그죠? 나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실 때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애인이 없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못 오라고. 선생님 그러면 카페에서 만나요? 이런 거. 그런데 그걸 지금 우리 집에서는 이게 엑스예요. 코로나 때문에 하면 시가 안 돼. 네, 그 우리가 지금은 현재에 아무도 못 오라. 코로나 때문에 있으면 너무 재미없어지고 지호가 아까 코로나 때문에 그 일상 있었거든. 그런 재미가 없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마지막에 제드쌤 애인 이야기 애인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가면 기다려보기로 해요. 이런 구절도 연결이 되잖아요. 딱 곰곰이 생각하면 나는 왜 없을까 애인이. 그래서 어린 시절 7살로 가도 없고 20살로 가도 없고 40살로 가도 없고 그래서 쭉쭉쭉 쓰다가 뒤에 기다려보기로 해요. 그죠?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해요. 이런 거 들어가도 충분히 시가 되죠. 그죠? 그래놓고 밑에 뭡니까?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죠. 그러나 애인은 끝내 오지 않죠. 이거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만들어야겠어요, 애인을. 뭐 이렇게 써도 충분히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죠. 괜찮아요. 아무도 없는 저녁을 마음껏 달려볼 수 있으니 식물과 식물 사이에서 난 쫓기기도 하죠. 날 사냥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른 채 신나서 달아나요. 숨이 차서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하루가 가곤 하죠. 모르겠어요. 나의 일기는 누군가 모르는 곳에서 적고 있을 거예요. 밤은 뱀처럼 온다고, 방마다 들어가 온다고, 나는 그런 방이 많다고. 이 자기의 어떤 허전함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쭉 쓰는데 즐거운 우리 집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이게 뭡니까? 상상이죠. 상상. 그러니까 이성을 쓰는 게 시가 아니고 상상을 쓰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아까 제덕쌤 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때 실질적으로 애인이지만 이 애인은 뭡니까? 확장되면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내가 그리운 누군가이기도 하고 그죠? 가장 소중한 사람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이기도 하고 모든 것들로 확장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는 애인이 없는 게 참 슬프다. 근데 애인을 기다린다. 못 올 줄, 이제 더 이상 애인이 없는 줄 알면서도 기다린다. 그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그죠? 그 이야기를 그냥 정직하고 담백하게 이렇게 딱 이것처럼 그냥 시를 쓰실 때, 언어를 부릴 때 좀 어려울 설명인지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막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 바닷가 같은 데 가서 돌멩이 있죠? 그걸 이렇게 탁탁 놓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부담감을 가지고 막 글자들을 막 쉐리 이렇게 막 만들어서 막 억지로 수식하고 뭔가를 멋지게 쓰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지 마시고 그냥 아주 예쁜 돌멩이들을 이렇게 길가나 어디에 탁탁 놓는다 식으로 아까 선생님 그 제주 토박이 이런 시들처럼 좀 편하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냥 막 뭔가를 너무나 멋지게 나는 시를 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내 이야기를 정확하게 정직하게 어떻게 하면 쓰면 좋을까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20페이지 보면 눈 내리는 내재율 있죠.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선생님들한테 설명해 주고 싶은 게 눈 내리는 내재율 이런 것들 내재율 이런 제목 선생님들은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눈이 내리는 날. 교수님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내재율 이거는 안쪽에 운율이죠. 내 안쪽에 운율, 음악성. 그렇구나. 그건 이제 나중에 그 단어를 하면 그 사전에 찾아보시고 그죠? 내재율, 외재율 뭐 이런 게 있거든. 내 안쪽에 음악성. 그러니까 요 시에서 제가 왜 이걸 했냐 하면 선생님 시를 쓰실 때 어떤 사물이 딱 보이죠. 근데 길을 가는데 신발이 한 짝이 버려져 있거나 그죠? 안 그러면 대문 앞에 아침에 턱 나갔는데 뭐
못 보던 것들이 하나 놓여 있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여기 보면 뚜껑이 열린 채 버려진 밥통 속으로 눈이 내린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처럼 어떤 사물을 탁 보면 거기에서 뭔가 바람이 버려진 신발 안쪽에 뭐 바람이 앉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처럼 선생님들이 보고 있는 그 다음에 저거 탁 봤는데 저거 재미있다 신기하다 그죠? 이런 장면의 사물들 풍경들이 보이면 그걸 가지고 뭘 쓰면 될까 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뚜껑이 열린 채 버려진 밥통 속으로 눈이 내린다. 눈들의 운율이 바닥에 쌓이고 있는 것이다. 어린 쥐들의 깨진 이빨 조각 같은 것이 늦은 밤 돌아와 어서서 떨며 바닥을 긁던 숟가락이 지나간 자리 같은 것이 양은의 바닥에 낭자하다. 이거는 김경주라는 시인은 아주 실험적인 시를 그 다음에 재미있는 시를 맨 처음 발표를 해서 아주 시집도 많이 팔리고 꽤 10년 전만 해도 참 좋다 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렇게 선생님들이 꼭 쓰라는 게 아니고 요 시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 눈에 포착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바라보는 어떤 사물이나 풍경 가지고 저걸 보고 아까 말한 선생님들이 아까 쓰신 그리움 있죠. 그리움, 외로움, 쓸쓸함 이런 것들을 그냥 단어 가지고 그립다 이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어떤 길가에 버려진 아까 말씀드린 신발 한 짝, 안 그러면 슬리퍼 한 짝, 안 그러면 나뭇가지 부러진 나뭇가지 하나 이걸 통해서 그리움도 이야기할 수 있고 쓸쓸함도 이야기할 수 있고 이렇다는 거죠. 이게 그 풍경을 먼저 여기 예컨대 여기 시에서는 뚜껑이 열린 채 버려진 밥통 속으로 눈이 내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쪽 대문 앞에 버려진 슬리퍼 한 짝을 지나가던 바람이 신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리움을 쓰시든 외로움을 쓰시든 그러니까 그냥 언어를 가지고 다 설명하려 하지 말고 어떤 사물들을 보고 근데 대문 앞에 버려진 밥그릇에 뭐 바람이 고여있다 이것도 된다는 거죠. 그 고여있는 그 바람이 내가 볼 때는 외로움이다 그리움이다 기다림이다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죠? 그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경 경치, 풍경 이것들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서정, 감정, 그죠? 그리운 감정, 외로운 감정 이것들을 같이 결합시키는 쪽에 그 습작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대로 있는 선생님들의 마음만 이렇게 탁 쓰잖아, 그죠? 아까 그게 김수석 시인의 작품을 봐도 그냥 대놓고 내가 어떤 슬프고 아프고 몸살 앓고 이렇게 안 쓰죠. 뭐 병아리 몇 줄,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게 구체적인 사물, 풍경들을 쓰신 다음에 선생님들의 서정, 이게 감정을 거기에다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얹어볼 수 있을까?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자꾸 생각하고 습작하는 연습을 들이시면 지금 쓰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가 입체적일 수 있고 재미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내가 안에 들어있는 감정만 가지고 지금 언어로 막 만들려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까 김밥 먹고 찾으러 오고 이런 것도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김밥집의 그 풍경들을 가지고도 이 김밥 한 줄, 김밥 몇 줄 가지고 지금 아까 선생님 이야기한 그 시로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예. 그 제목을 아까 경험했던 거 있잖아요. 점심. 그걸 가지고 김밥, 안 그러면 점심, 김밥 서너 줄 이거 가지고 선생님들이 살아온 인생도 담을 수 있고. 수인 사냥 써와 담죠. 예. 그거 갖고 오늘 가셔가지고 김밥 아까 드셨으니까 그냥 선생님은 다리 아픈 내가 그까지 걸어와서 돈을 다시 가지고 가고 이런 이야기 재미있을 수 있죠, 충분히. 그게 인생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걸 어떻게 하면 그 김밥 한 줄하고 내가 살았던 삶, 그 인생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통찰력 있게 뭔가를 관찰하고 생각해서 딱 너무 막
길게 많이 쓰려 하지 말고, 그죠? 딱 압축시켜서, 아, 참 재미있다. 아까 제가 이야기만 들어도 참 재미있잖아요. 선생님, 재덕 선생님 한 이야기 그대로 들어도 재미있었거든요. 그걸 시로 쓰시라 그러면 막 힘을 줘가지고 멋진 작품 쓴다고 막 이래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재미있고, 어떻게 하면 풋 하고 웃음이 툭 튀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인생에 대한 통찰, 직관 이런 게 딱 담기면 훨씬 더 시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김밥 가지고 충분히, 근데 그거는 선생님들이 경험을 해서 지금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쉽게 그렇게 그 김밥 한 줄하고 우리가 살아오는 길, 인생, 쉽게 말해 인생길이죠. 그거하고 비유해서 이렇게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는 선생님들이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무슨에 좀 완벽한 시가 안 되더라도 그 실제적인 에피소드만 바탕으로 해서, 아, 이걸 가지고 뭘 할까? 지금 막막하잖아요. 쓰면서 그걸 생각하는 게라. 쓰면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뭔가 글을 써보고 하는 그 과정이 곧 습작이라.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막상 머릿속에 이렇게 딱 다 그려져 갖고 쓰는 게 있고, 지금 제가 선생님들은 지금 습작하는 단계니까 그게 막막해도 막막한 그걸 김밥 한 줄, 안 그러면 김밥 써놓고 쓰면 한 줄 써놓고 막상 쓸 게 없거든요. 그 과정에서 뭔가를 자꾸 생각하게 되고 또 올리게 된다는 거죠. 그게 선생님 자신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환기되고, 거기에서 시를 어떻게 쓸까 이런 것들이 선생님도 모르게 더 높아져요. 수준 자체가. 그 경험이 많아야 되죠. 아시겠죠? 네. 쉽게 쓰이는 것보다 어렵게 쓰인 시가 선생님들 공부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우선에 나는 멋진 시를 쓸 것이다, 굉장히 아름다운 시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마음의 부담을 먼저 가지시면 훨씬 더 안 돼.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애인이 없다 그냥, 그래서 막 찾으러 다녔다, 그래도 없다, 그냥 뭐 없으면 못 찾겠는데 기다려야 되지, 그냥 기다려줄게, 안 올 줄 알면서 나는 기다린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죠?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편안하게 이렇게 쓰시면 충분히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그 옆에 있는 시들은 선생님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침착하게 사랑하기. 이거는 작년에 신춘문예 당선작입니다. 좀 어렵죠. 몸에 든 멍을 신앙으로 설명하기 위해 신은 내 손을 잡고 강변을 걸었다. 내가 물 비린내를 싫어하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시가 좀 어렵죠. 몸에 든 멍을 신앙으로 설명. 이때 몸에 든 멍이 뭡니까? 선생님들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상처이라는 게죠. 그죠? 진짜 어디서 돼갖고 꼬집 피거나 맞아서 생긴 멍도 되지만은, 그죠? 내가 살면서 받았던 상처, 이걸 신앙으로 설명하기 위해 신은 내 손을 잡고 강변을 걸었다. 이렇게 시작해요. 이런 구절들을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읽으시면서, 아, 나도 이렇게 써봐야 될 텐데, 그래서 직접 한번 써보기도 하고, 그죠? 기도한다는 게 뭐고, 신앙이 뭐며, 종교가 뭔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막 생각해봐요. 그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문장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진짜 신은 신하고 손을 잡고 걸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신하고 손을 잡고 걸었다고 생각하면 그게 상상이잖아요. 그죠? 여기 내용도 나중에 다 하면 진짜 신은 내 손을 잡고 강변을 걸은 건 아니기 때문에 요는 작품들도 어려워도 맨 처음에 시를 만들 때,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거의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 몸, 멍, 이런 것들을 올리면 많은 것들을 쓸 수 있죠. 그거 멍을 신앙으로 설명하기 위해, 이게 굉장히 의미 깊은 문장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상처가 없거나 멍이 없으면 그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상처가 곧 힘이고 신앙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조금 더 깊게 생각해요. 상처받고 슬픔, 이거는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게 삶의 에너지고 그게 저희들이 살아가는 곧 그 인생 그 자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 상처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프면서도 아까 선생님이 엄마 시를 읽을 때 울컥하듯이 그죠? 그 엄마의 이야기를 쓰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울컥하지 않고 독자들이 먼저 울컥하게 하면 어떻게 쓰면 될까? 이걸 생각하시면 지금의 쓴 작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죠? 최고 조심해야 될 게 아까 말했죠. 내 연민. 자기 연민에 빠지면 이게 상투적으로 읽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되도록이면 냉정하게 딱 거리를 두고 특히 그리움, 외로움 이런 거 쓰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서 내가 이렇게 너무 거기에 딱 매이면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그게 뽕짝 가사 같은 내용들이 들어올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근데 시가 대중가요 작사 한 그 글하고 시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걸 격을 한참 조금 끌어올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 올리시기 위해서 지금 선생님들께서 이런 시들을 읽으셔야 돼요. 읽으시다 보면 나중에 이런 톤의 시들을 선생님이 써보기도 하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시를 많이 읽을수록 선생님들이 좋은 시를 많이 쓰게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읽지 않고 좋은 시를 쓰겠다는 것은 뭡니까? 너무나 뻔뻔스러운 욕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지 마시고 저희들이 지금 마산 문학관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굉장히 의미 깊은 일이거든요.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 여기서 특히 무료로 그죠? 개설을 해서 시를 알게 하고 시를 읽게 하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게 하고 하는 작업들은 어디 가서 이걸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래서 저희 학예사님도 계시지만은 마산 문학관이 지금 주민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 중에서 이런 인문학 관련 수업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어떤 일보다 근데 뭐 길을 크게 확장하고 건물 막 수없이 올리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보람 있고 의미 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죠? 특히 선생님들 같은 분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죠? 시를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인생이 얼마나 향기로운지 아름다운지 증명되는 기죠. 그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시고 숙제 아까 선생님들이 경험하신 김밥 제목이 돼도 김밥 한 줄 해도 되고 서너 줄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걸 한번 생각해서 좀 편안하게 쓰시고 다음 식강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